윗집은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도 아이는 계속 뛰었고 부모는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참으면 당연하다는 듯이요. 아파트면 이해해야죠. 애 키우는 집이잖아요. 애가 뛰는 게 죄예요? 아래층 여자는 참다 올라가 정중하게 조심스레 부탁했습니다. 그저 밤 11시 이후만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는 말이었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저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는 걸 탓한 게 아니라 시간과 배려의 최소한만 말한 건데 오히려 제가 아이를 뭐라 한 사람처럼 몰리더군요. 여러분이라면 어땠겠습니까? 참는 사람이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이 상황. 배려를 부탁한 쪽이 왜 죄인이 되는 걸까요? 본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창작 스토리이며 해설자의 관찰과 해석이 포함된 콘텐츠입니다. 밤이든 낮이든 웃음과 발소리는 계속됐고 바닥은 흔들렸으며 여자의 표정은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 갔습니다. 윗집은 마치 참는 사람이 손해야 하는 세상처럼 배려를 특권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노크. 오래 참아온 숨이 터져나온 순간 그 밤 이후 두 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끝까지 참고만 있으셨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밤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박선미, 50을 넘긴 나이에도 병원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혼자 산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낮 근무, 저녁 근무, 밤 근무가 돌아가면서 들어오는 생활이다 보니 집에서만큼은 조용히 쉬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밤샘 근무 끝나고 돌아와서 푹 자는 게 제 낙이었거든요. 남들 시끄럽게 살아도 내가 조용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3개월 전 위층에 새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삿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어요. 저녁 근무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젊은 부부의 6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 하나. 안녕하세요. 위층으로 이사 왔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내도 웃으면서 고개를 숙였고요. 아이는 엄마 뒤에 숨어서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예의 바른 가족이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사 첫날이라 짐 옮기느라 좀 시끄러웠지만 뭐 그럴 수 있죠. 저도 이사 올 때 민폐 끼쳤을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이사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그날은 낮 근무였습니다. 오후 6시에 퇴근해서 집에 왔죠. 샤워하고 저녁 먹고 TV 보고 있는데 밤 10시쯤 천장에서 갑자기 쿵. 처음엔 뭐 떨어뜨렸나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쿵쿵쿵쿵쿵. 마치 발망치로 천장을 두들기는 것처럼 연속으로 들렸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서 시작된 소리가 점점 옆으로, 또 옆으로 이동했어요. 아이가 뛰는 거였습니다.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천장 전체가 울렸습니다. TV 소리가 안 들릴 정도였어요. 첫날이니까 그러겠지. 6살짜리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어린애가 신나서 뛰는 건데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더군다나 저도 내일 낮 근무니까 밤에 잘 수 있으니 괜찮다 싶었어요. 근데 그게 매일이었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일주일째. 밤 10시만 되면 어김없이 쿵쿵쿵. 문제는 제 근무 패턴이었습니다. 밤샘 근무 끝나고 아침에 돌아오면 낮에 자야 하는데
그때도 소리가 났어요. 유치원 갔다 온 아이가 오후 2시부터 집에서 뛰어다니는 겁니다. 쿵쿵쿵쿵. 밤샘 근무로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겨우 누웠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유치원 끝나고 집에서 노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녁만 되면 더 심했어요. 뛰는 소리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드르륵 드르륵. 무거운 가구를 끄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의자인지 책상인지 뭔가를 계속 밀고 당기는 소리. 그리고 대굴대굴대굴. 장난감 구슬이나 공 같은 게 굴러가는 소리까지. 천장이 떨렸어요. 제 머리 바로 위에서 누가 난동을 부리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그래도 참았어요. 아이 키우는 집이니까 이해해야지. 6살이면 원래 뛰어다닐 나이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근데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참으면 참을수록 제 신경만 달았어요. 특히 밤샘 근무 끝나고 돌아와서 자려고 하는데 아이가 뛰는 소리에 잠을 설치면 그 다음날 저녁 근무 때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환자들 케어하다가 실수할 뻔한 적도 있었어요. 약 용량을 잘못 볼 뻔했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죠. 아,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밤마다 천장만 쳐다보고 누워있는 제가 한심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지?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근데 제가 참는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위층 식구들은 제가 아무 말 안 하니까 괜찮은 줄 아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처음엔 밤 10시였는데 그게 11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은 자정을 넘어 새벽 1시까지. 그날은 제가 저녁 근무였어요. 밤 11시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위층에서 쿵쿵쿵. 이 시간에도 애를 안 재우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6살이면 일찍 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새벽 1시까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날 너무 피곤해서 그냥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낮 근무 가려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수면 부족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다가 몇 번이나 어지러워서 잠깐 앉아 있었어요. 동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선미 언니, 괜찮아요? 얼굴이 왜 이래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괜찮을 리가 없었죠. 집에 가서 쉬어야 하는데 집이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샘 근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에 집에 돌아왔어요. 오늘은 푹 자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근데 오후 1시쯤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쿵쿵쿵쿵. 또 시작됐습니다. 아, 진짜. 이불을 머리 위까지 뒤집었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천장이 울리는 소리는 이불 따위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2시간밖에 못 자고 일어났어요. 그날 저녁 근무 가는데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달을 버텼습니다. 근데 소리가 점점 다양해졌어요. 뛰는 소리에 더해서 이제는 뭔가를 던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쾅. 무거운 물건을 바닥에 내던지는 소리. 드르륵 드르륵. 가구 끄는 소리는 이제 일상이 됐고요. 대굴대굴대굴. 공이나 구슬 굴리는 소리도 매일같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정말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어요. 쾅, 쾅, 쾅쾅쾅. 누가 망치로 바닥을 두들기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6살짜리 애가 저게 대체 뭐 하는 소리야. 참다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근데 또 참았습니다. 애 키우는 집인데 뭐라고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냐? 그렇게 자꾸 제 자신을 설득했어요. 근데 병원 동료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다들 난리였습니다. 언니, 그냥 한번 말해봐요.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6살이면 이제 좀 가르칠 나이죠. 밤새 뛰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들 제 편을 들어줬어요. 근데 막상 집에 가면 또 참게 되더라고요. 위층 가서 뭐라고 하는 게 왠지 부담스러웠습니다. 한 번만 더 참아보자. 그렇게 또 일주일을 보냈어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제 몸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불면증이 생겼어요. 밤샘 근무 끝나고 집에 와서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에서 소리가 날까봐 신경이 곤두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조금만 조용하다 싶으면 어김없이 쿵쿵쿵. 제 예상이 틀린 적이 없었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더군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제가 낮 근무 끝나고 집에 왔는데 위층에서 또 쿵쿵쿵. 주말이라 유치원도 안 가니까 오후 내내 뛰는 거예요.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지겠어. 그날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한번 말씀드려보자고요. 저녁 7시쯤 위층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땡. 문이 열렸어요. 아내가 나왔습니다. 네? 표정이 별로 반갑지 않았어요.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층에 사는 박선미라고 합니다. 저 층간소음 때문에 잠깐 말씀 좀 드리려고요. 층간소음이요? 아내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네. 밤마다 아이가 뛰는 소리가 좀 심해서요. 제가 교대 근무하는 간호사라 밤에 자야 하는 날도 있고 낮에 자야 하는 날도 있거든요. 조금만 조심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가 뛰는 게 죄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투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시간대를 좀 조절해 주시면. 아파트면 이해해야죠. 애 키우는 집이잖아요. 아내가 팔짱을 끼고 저를 쳐다봤어요. 그래도 너무 늦은 시간까지 뛰시니까. 우리 애 6살이에요. 6살짜리 애한테 뛰지 말라고요? 그럼 애는 어디서 놀아요? 말이 안 통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밤 11시, 12시까지는 좀. 우리 애 재우는 건 우리 가정사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그냥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쾅. 저는 한동안 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내가 뭔가 잘못 말한 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부탁했어요. 근데 돌아온 건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소음이 더 심해졌어요. 밤 10시, 11시, 12시. 쿵쾅쿵쾅쿵쾅.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소리였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새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의자나 책상을 계속 끄는 소리.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 반복해서. 이건 장난이 아니야. 확신했습니다. 일부러 하는 거라고요. 제가 말을 꺼낸 게 잘못이었나 싶었어요. 차라리 계속 참고 살 걸 그랬나.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오후에도 쿵쿵쿵. 그 다음 날 월요일 밤샘 근무 끝나고 집에 와서 자려는데도 쿵쿵쿵. 화요일 낮 근무 끝나고
집에서 쉬는데도 쿵쿵쿵 미칠 것 같았어요. 병원 동료한테 하소연했습니다. 언니, 그냥 관리사무소에 말하세요. 그 사람들 이상한 거예요. 그래야 할 것 같긴 한데, 뭘 망설여요? 그냥 전화하세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졌거든요. 두통에 어지럼증에 소화불량까지. 병원에서 일하다가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로. 그날부터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에 소음 측정 앱을 깔았어요. 밤마다 천장에서 소리가 나면 바로 녹음을 켰습니다. 쿵쾅 쿵쾅 쿵쾅. 데시벨이 75, 80, 85까지 올라갔어요. 밤 11시에 85데시벨이면 거의 공사장 소음 수준입니다. 날짜별로 기록했습니다. 3월 15일 밤 11시 20분 82데시벨. 3월 16일 밤 10시 40분 79데시벨. 3월 17일 새벽 12시 50분 84데시벨. 일주일 동안 매일 기록했어요. 그리고 천장을 향해 영상도 찍었습니다. 쿵쾅쿵쾅 소리가 날 때마다 천장이 얼마나 울리는지, 조명이 흔들리는 것까지 영상에 담았어요. 며칠 뒤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층간소음 때문에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위층에서 매일 밤 소음이 심해서 잠을 못 잡니다. 한번 조치 좀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호수가 어떻게 되세요? 호수를 알려줬습니다. 2층 호수도 알려주세요. 위층 호수도 알려줬어요. 제가 한번 연락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틀 뒤 관리사무소 김 과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박선미님, 2층에 연락 드렸는데요. 앞으로 조치하겠다고 하시네요. 아,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좀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쿵쾅쾅쾅쾅.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뭐야, 이 사람들.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다음 날 바로 관리사무소에 다시 전화했어요. 김 과장님, 어제 말씀드린 건데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한번 더 연락 드려볼게요. 아니요. 이제 그런 거 소용없어요. 제가 증거 다 모았습니다. 층간소음센터에 신고하겠습니다. 아, 그러시면 저희가 중재를. 중재는 이미 실패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센터에 전화했어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습니다. 증거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모아둔 영상, 녹음 파일, 날짜별 기록을 전부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일주일 뒤 층간소음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증거 확인했습니다. 명백한 소음 피해가 인정됩니다. 가해 세대의 경고 조치하고 재발 시 과태료 부과하겠습니다.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2주 뒤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선미님, 층간소음 관련해서 중재회의 잡혔습니다. 참석 가능하세요? 네, 언제인가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관리사무소 회의실로 오시면 됩니다. 그날 회의실에 도착했어요. 이미 위층 부부가 와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양쪽을 중재했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위층 아내가 먼저 말했어요. 저희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애가 좀 뛰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준비해 간 자료를 꺼냈습니다. 평범하게요. 이게 평범한 건가요? 휴대폰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쿵쾅쾅쾅쾅. 영상 속에서 천장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조명까지 흔들리는 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소음 측정 기록입니다. 밤 11시에 85데시벨. 이게 정상인가요? 김 과장이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히 문제가 있네요. 위층 남편이 말했어요. 그래도 애가 뛰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죠. 밤 11시, 12시, 새벽 1시까지 뛰게 하는 건 방치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났거든요. 저는 병원에서 교대 근무하는 간호사예요. 밤샘 근무 끝나고 집에 와서 자야 하는데 낮에도 위에서 쿵쾅쿵쾅. 저녁 근무 끝나고 밤에 자려고 하면 또 쿵쾅쿵쾅. 제가 언제 자라는 겁니까? 그때 층간소음센터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직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했어요. 증거 확인 결과 명백한 고의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민원 제기 후 오히려 소음이 증가한 점, 심야 시간대 반복적인 소음 발생, 이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위층 부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고의라니요? 저희는 그냥 변명은 소용없습니다. 1차 경고 조치하고 재발 시 과태료 100만 원 부과됩니다. 100만 원이요? 위층 아내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네. 그리고 계속 반복되면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층간소음 형사사건으로 넘어갈 경우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경찰관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입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층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하는 게 아니라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애는 뜰 수 있어요. 근데 남이 잠 좀 자자고 하면 그땐 키우는 게 아니라 피해주는 거예요. 위층 아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어요. 그날 이후 신기하게도 조용해졌습니다. 위층에서 더 이상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처음 며칠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짜 조용한 거야? 아니면 잠깐 참는 거야? 근데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도 조용했어요. 밤샘 근무 끝나고 집에 와서 푹 잘 수 있었습니다. 저녁 근무 끝나고 밤에도 편하게 잘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한 달 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위층 아내를 마주쳤어요.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며칠 뒤 아파트 게시판에 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위층 집이 이사 간다는 공지문이었어요. 결국 이사를 가는구나.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쫓아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왠지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근데 곧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저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밤샘 근무 끝나고 집에 와서 푹 자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요? 이사 가는 날,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이삿짐 트럭이 떠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차 한 잔을 마셨어요. 조용한 집에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천장. 참는 사람이 착한 게 아니더군요. 그동안 제가 착하게 살려고 참았던 게 오히려 저를 망가뜨렸어요. 몸도 마음도. 말 못하는 사람이 약자가 아니더군요. 제가 증거를 모으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니까 해결됐습니다. 참기만 했으면 아직도 고통받고 있었을 거예요. 애가 뛸 수 있어요. 근데 남이 잠 좀 자자고 하면 그땐 키우는 게 아니라 피해주는 거예요. 그날 회의실에서 제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정답이었어요.
이해와 배려는 쌍방향이어야 합니다. 한쪽만 참고 이해하는 건 배려가 아니라 희생이에요. 이제 저는 편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밤샘 근무 끝나고 집에 와도, 저녁 근무 끝나고 집에 와도, 조용한 집에서 푹 쉴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참기만 하지 말자. 내 권리를 지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당연한 거더군요. 여러분, 우리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지만 무조건적인 침묵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망가뜨릴 뿐입니다. 아이들이 뛰고 노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늦은 밤 타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건 양육이 아니라 무례입니다. 진정한 육아는 아이에게 타인에 대한 배려도 함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선미 씨처럼 증거를 차근차근 모으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배려는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닌 상호 간의 존중입니다. 내 권리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며 침묵하는 것이 약자의 증표가 아닙니다. 특히 교대 근무자, 야간 근무자, 환자를 돌보는 인류인들에게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업무 중 실수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실수는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생활은 서로의 생활 패턴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낮에 일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집 사정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웃의 사정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시민의식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고 법과 제도를 활용하세요. 그것이 나를 지키고 상대방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용기가 진정한 강함입니다. 여러분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